작년 실버스톤에서 열린 2020년 F1 영국 그랑프리는 레이스 후반 카를로스 사인즈, 발테리 보타스,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의 갑작스런 타이어 펑처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레이스를 연출해냈지만 결국 선두로 달리던 루이스 해밀턴이 그랑프리를 우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린 2021년 F1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선 랜스 스트롤이 갑작스런 타이어 펑처로 사고를 냈고 레이스의 대부분을 선두로 달리면서 그랑프리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던 맥스 베르스타펜도 타이어 펑처를 겪으면서 결국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레이스가 마무리된 후 어차피 피렐리는 무조건 차량의 파편이나 다른 장애물에 의한 펑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피렐리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왜 F1이 피렐리 타이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피렐리 타이어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미셸린이 F1의 팀들과 계약을 하면서 그 전 두 시즌 동안 유일한 타이어 공급 회사였던 브리지스톤과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5년 시즌에선 레이스 도중 타이어의 교체가 금지되었고 팀들은 레이스를 단 하나의 세트의 타이어로 완주해야만 했습니다. 미셸린과 브리지스톤 둘 다 매우 단단한, 그리고 마모가 매우 적은 300km를 완주할 수 있는 타이어의 연구와 개발을 시작합니다. 2005년 시즌 유로피안 그랑프리에서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던 키미 라이코넨은 레이스 초반에서의 락업 때문에 생긴 플랫스팟을 어떻게든 관리하면서 레이스 선두를 유지했지만 결국 마지막 랩에서 타이어의 문제로 리타이어하면서 우승을 놓치고 맙니다. 타이어의 교환을 금지한 FIA의 레귤레이션에 대한 불만과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결국 2005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US 그랑프리는 타이어의 문제로 더 큰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그 당시 브리지스톤과 계약을 한 팀들은 미나르디, 페라리, 조던이었고 미셸린과 계약을 한 팀은 맥라렌, 윌리엄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레이싱, 레드불, 자우버, 르노, 그리고 도요타였습니다. 2005년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는 브릭야드 400와 인디 500가 열리는 기간에 노면을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킷은 13번 코너에 대략 9도의 뱅크 경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F1 차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양의 원심력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통과해야 했고 이는 타이어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브리지스톤은 미국의 파이어스톤이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패턴의 노면과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에서의 타이어 마모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자신들과 계약한 팀들에게 안전한 세트의 타이어와 최적화된 타이어 세트를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린은 새로 포장된 노면에서의 주행 데이터와 타이어 마모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었고 단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타이어 세트만 팀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프랙티스 세션에서 미셸린을 사용하는 도요타의 차에서 타이어 문제가 발견되었고 미셸린은 자신들의 타이어에 최소 10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레이스를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타이어를 US 그랑프리에서 공급할 수 없다는 발표를 합니다. 결국 미셸린을 사용하는 7개의 팀들은 그랑프리에 참가할 수가 없었고 단 6대의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사용하는 차들만이 그리드 위에서 레이스를 시작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결국 미셸린은 2006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F1에서 철수하였고 다시 브리지스톤이 F1 타이어를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F1 레이싱의 타이어 관리와 피트스톱 작전은 2010년 캐나다 그랑프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레이스 도중에 연료 주유가 금지가 되었고 팀들의 피트스톱 작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지스톤은 레이스마다 더 단단하고 마모가 적은 프라임 타이어와 더 부드럽고 마모가 많은 옵션 타이어를 레이스마다 제공했고 팀들은 레이스 도중 두 세트를 다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과는 다르게 레이스 도중 타이어 교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지스톤의 프라임 타이어는 마모가 매우 적었습니다. 2010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베텔은 프라임 타이어로 무려 52바퀴를 달리고 마지막 바퀴에서 옵션 타이어로 바꾸면서 한 바퀴를 달려 타이어 두 세트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정도로 타이어의 내구성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2010년 캐나다 그랑프리는 새롭게 포장된 노면과 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트랙의 온도로 많은 변수를 창출했습니다. 2010 시즌은 맥라렌, 레드불, 그리고 페라리의 3파전이었고 캐나다 그랑프리를 앞두고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마크 웨버가 선두를, 젠슨 버튼과 루이스 해밀턴이 그 뒤를 쫓고 있었고 페르난도 알론소가 4등, 2010년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베텔은 5등이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탑 10을 차지한 드라이버들 중 레드불의 웨버와 베텔을 제외한 모든 드라이버들이 더 부드러운 옵션 타이어를 사용했지만 1번 그리드의 해밀턴을 제외하면 레드불은 더 단단한 프라임 타이어를 사용하고도 웨버가 2번 그리드 그리고 베텔이 3번 그리드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팀들과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레드불은 레이스 중후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프라임 타이어를 사용해서 더 먼저 피트인을 해야 하는 팀들과의 거리를 벌리고 그 이후에 연료를 최대한 태운 이후 더 부드러운 옵션 타이어를 사용해서 레이스 후반 더 높은 페이스를 내면서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레이스 시작 이후 더 부드러운 옵션 타이어로 시작한 버튼은 단 6바퀴 만에 피트인을 해야 했고, 해밀턴은 바로 다음 랩인 7번째 랩에 피트인을 합니다. 더 단단한 프라임 타이어도 생각만큼 오래 버티지 못했고, 웨버는 13번째 랩에 피트인해서 다시 한번 단단한 프라임 타이어를, 그리고 14번째 랩에 피트인한 베텔은 부드러운 옵션 타이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30번째 랩 전에 해밀턴, 알론소, 베텔, 버튼은 다시 한번 피트인을 해야 했고, 더 단단한 프라임 타이어를 2번 연속 선택한 웨버만이 단 한 번의 피트인으로 레이스 중반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웨버는 첫 프라임 타이어를 단 13바퀴 만에 교체해야 했고, 두 번째 프라임으로 20바퀴를 넘기는 순간부터 뒤에서 추격해오는 해밀턴, 알론소, 그리고 버튼에게 따라잡히기 시작합니다. 더 부드러운 옵션 타이어를 두 번째 세트로 선택한 베텔은 페이스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포디움에서 멀어집니다. 레이스 후반 50번째 랩을 넘어선 순간 해밀턴, 알론소, 버튼이 웨버를 추월하였고, 뛰어난 타이어 관리 능력을 자랑하던 버튼은 알론소를 레이스 막판 추월하면서 맥라렌의 루이스 해밀턴이 1등, 젠슨 버튼이 2등, 그리고 페르난도 알론소가 3등으로 2010 캐나다 그랑프리를 마무리합니다. 퀄리파잉부터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줬던 레드불은 2010년 드라이버 챔피언십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우승하긴 하지만 2010 캐나다 그랑프리에선 페이스가 월등히 뛰어난 차를 가지고도 타이어의 관리와 피트인 작전의 문제로 포디움에 올라서는 것을 실패합니다. 당시의 캐나다 그랑프리는 2010년 시즌 최고의 레이스로 거론될 만큼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팬들에게 보여줬고,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레이스는 타이어의 마모와 이에 따른 타이어의 관리, 그리고 팀들의 피트인 작전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F1은 이 레이스를 참고로 2011년 시즌 타이어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2010 시즌을 마지막으로 브리지스톤이 F1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발표가 시즌 초반부터 있었고, 캐나다 그랑프리가 끝나고 2주 뒤 피렐리가 공식적으로 2011년 시즌부터 F1의 타이어 공급사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FIA는 피렐리에게 2010년 캐나다 그랑프리를 참고해서 타이어의 마모가 매우 빠르고 수명이 짧은 타이어를 2011 시즌을 위해 개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렐리의 컴페티티브 디렉터인 폴 험베리는 "우린 매우 재밌는 쇼를 제공하고 싶다. 캐나다는 매우 흥미로운 레이스였고 F1의 팬으로서 팀들의 작전 싸움이 매우 재밌었다. 물론 캐나다 그랑프리는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에게 그닥 좋은 광고 효과를 가져다 주진 못했다. 우린 레이스를 충분히 마모 없이 완주할 수 있는 타이어를 만들 수 있지만 타이어의 적절한 수명과 동시에 박진감 넘치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 지금으로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폴 험베리는 "우리는 원한다면 1년 동안 시즌 내내 마모를 견딜 수가 있는 타이어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린 흥미로운 재밌는 레이스를 만들고 싶다 라는 추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2011 시즌 피렐리는 새로운 타이어를 F1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레이스에서 평균적으로 21번에서 22번 일어난 추월 장면은 2011년 레이스당 무려 59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DRS의 힘을 무시할 순 없지만 타이어의 마모와 수명의 변화는 F1 그랑프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부분의 F1 드라이버들이 피렐리의 타이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루이스 해밀턴은 드라이버들을 대표해서 피렐리와 F1에게 타이어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두 개의 타이어 공급사가 존재할 때는 경쟁을 통해 서로가 발전을 했지만 지금 피렐리를 자극시키는 건 드라이버들의 불만뿐이다. 난 피렐리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고 우리는 그들이 여태까지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 불만만 제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F1이라는 모터스포츠를 같이 발전시키고 싶을 뿐이다. 하이퍼소프트 타이어는 우리가 써본 타이어 중 가장 좋은 그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린 단지 그 그립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기를 원할 뿐이다. 타이어의 과열 문제가 향상되어 드라이버들이 끊임없이 높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앞에 차와의 간격을 문제없이 좁혀서 배틀을 통한 추월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추월을 위해 몇 바퀴 동안 간격을 조심스럽게 좁혀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 미셸린과 브리지스톤은 F1 팀들과의 계약을 통해 돈을 받으면서 타이어를 팀에다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피렐리는 F1을 통한 광고 효과를 노렸기에 F1에게 매해 막대한 스폰서비를 지불하고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렐리의 말에 따르면 F1에 지출하는 금액은 매해 1억 1천만 불 혹은 대략 1,2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지출을 단순 광고 효과를 위해 지불하는 회사가 과연 R&D나 기술 개발에 제대로 신경을 쓸 수 있을지가 문제점으로 여러 번 거론되었고, 과연 피렐리가 최근 여러 번 나온 레이스 도중의 타이어 문제들로 인해 자신들의 지출에 합당한 광고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궁금증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셸린은 2020 시즌부터 다시 F1의 타이어 공급 회사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미셸린은 2020년 시즌 단 1년밖에 남지 않은 F1의 13인치 타이어에 대한 개발은 자금 낭비라고 생각했고, 동시에 F1이 단지 보여주기식 쇼를 위해 요구하는 타이어의 빠른 마모성은 미셸린이 실천하려고 하는 친환경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타이어 개발의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F1 재입성을 포기합니다.
2018년에는 피렐리와 한국 타이어가 F1 타이어 공급 입찰 경쟁에 같이 뛰어들었지만 결국 F1은 피렐리를 선택했고 피렐리는 2023년까지 F1의 유일한 타이어 공급 회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피렐리가 타이어를 못 만든다, 아니면 기술력이 떨어진다 라는 의구심도 충분히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F1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쇼를 위한 타이어 마모 속도에 대한 요구, 피렐리의 비효율적인 광고비 지출, 비약적으로 늘어난 F1 차들의 에어로 다운포스가 작년과 이번 해에 일어난 타이어 대참사 혹은 드라마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남은 2021 시즌에는 어떤 타이어 드라마가 더 일어날지 지켜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